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과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제도가 어떤 것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부동산 자산관리 제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금융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자산 관리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 있고요. 크게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또 부동산 중개 및 감정 평가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보자면 주거용 건물이 있겠고요. 비주거용 건물이 있겠고요. 기타 부동산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죠. 또 부동산 관리업에서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중개 및 감정 평가업에서는 부동산 자문 중개업,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 평가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관리업체 매출액과 사업체 수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07년도에서 2016년도 이제 사이에 성장률,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죠. 1000만 억, 그 다음에 2100만 억,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는데 118%를 증가하게 됐죠. 2016년도에. 사업체 수는 22,429에서 32,596개로 45.4%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비주거용은 매출액이 51% 증가를 했고요. 주거용이요. 비주거용은 236%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체 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업체는 15,000여 개 업체고요. 2016년도에는 21,0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3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주거용은 6,630개 업체에서 11,484개로 73.2%나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늘어난 그 사업체 수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액과 사업체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17년도 대비 2016년도는 178%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거용은 833.5%, 비주거용은 140.7%를 이제 증가세로 보고 있고요. 사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2007년에 비해 2016년도에는 96.5%나 증가를 하게 됐고요.
주거용 사업체 수는 2007년도 대비 2016년도는 마이너스 3.1%를 보이고 있겠죠. 비주거용은 굉장히 많이 사업체 수가 늘어났는데요. 5,331개 하던 게 11,400개로 늘어나면서 114%나 증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액과 사업체 수를 간략하게 2007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 증가율을 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산 운영 제도 중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돌입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고 70년대 마포구 창천동에 와우 아파트가 지어지게 됐는데 6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고 5개월 만에 이제 붕괴를 하게 되죠. 15개 동이. 그래서 부실 공사를 초래하게 되죠. 공사비를 반밖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실 공사가 됐던 원인이 됐던 건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면서 법이 제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63년도에 공용주택법이 생기게 됐고요. 72년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79년도에 이제 11월에 공동주택관리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2월에는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부터이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주택 생활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공동주택의 노후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장기 대책이 필요했고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 주거환경 보전,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요. 주거생활 안정, 화재 사고 예방 대책 및 입주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죠. 87년도 12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관리와 주택관리사 및 관리업자의 등록과 취소, 영업정지, 처벌 규정 등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신설이 되고 실행이 됐던 거는 8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는 시장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민간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분양 공동주택 관리 제도는 의무 관리 대상과 관리 방법을 해야 되고요. 분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요 조직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4번 가로 3번은 임대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가 있겠고요. 가로 4번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번 임대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를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 하는 거는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건설해서 매입 또는 임대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은 싸게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은 건설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서 공공임대냐 민간임대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공공임대에서 다 그 역할과 어떤
캐파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임대에서도 공급 주체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임대주택법이 또 새로 제정이 됩니다. 주택법의 특별법이 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는데요. 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방안들을 결정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등을 규정하는 법이 되겠죠. 또한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2016년 8월에는 공공임대주택관리가 공공주택특별법과 장기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규정한다라고 또 한번 제정을 해놨죠. 임대주택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네 번째,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이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이런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1차, 2차 합격을 하고 주택관리사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과목은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에 총칙, 계약 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회계 원리 등이 있겠고요.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 있습니다. 목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 구조와 철골 구조,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 네트워크를 포함해가지고 건축 설비 개론, 장기 수선 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 적산을 포함을 합니다. 2차 시험은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을 주택관계법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주거관리 이론, 대외 업무, 사무, 인사관리, 안전, 방제관리, 리모델링 업무 등을 시험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의 1차, 2차를 구분하고 시험 과목은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주택관리업을 낼 때 어떤 등록 기준이 있는데 제65조 제4항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본금, 기술인력, 주택관리사, 시설 장비들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2억 원 이상, 기술인력은 전기 분야 기술자, 전기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되고요. 연료 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는 열관리 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 기능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는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둬야 되고요.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는 위험물 관리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요. 시설 장비는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 저항계 1대 이상, 이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택관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어떤 관계되는 법규들이 있는데 법규가 좀 미약하죠. 예, 그래서 비주거용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 되겠는데 여기서 그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각 구분 소유자들이 모인 단체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이들이 모여서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요. 또 구분 소유자 집회는 공용 부분의 보전, 또 관리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요. 결정하고 실행, 구분 소유물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 줄까? 관리인을 선임하기도 하고 해임하기도 하는 역할이 구분 소유 단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시설 관리는 주거용 부동산 시설 관리하고 마찬가지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소방법, 가스사업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있게 되는데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해서 노동법하고 연금법 등이 적용이 되고요. 관리비 운영을 위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뭐 돈을 입주자들의 이제 관리비를 받고 아무렇게나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비주거용 자격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날짜,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변화를 볼 수 있겠고요. 그 중간중간에 생긴 변화들, 그 다음에 시장 추세들, 그 다음에 관련 제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에서 96년 사이에는 FM 관리가 도입이 됐죠. FM이라는 거는 시설 관리, 파시리티 매니저먼트가 95년, 96년도에 도입이 되고요. 96년도에는 FM 학회 설립이 되기도 하고요. 관리 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그 97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를 보도록 하자면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오게 되죠. 97년도에. 그래서 이 97년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이제 부의 지도가 바뀌게 되고요. 또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는데 시장 개방을 하라는 압력이 있었죠.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개방, 꼭 금융의 개방. 그래서 부동산 금융제도가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외국 PMC가 진출을 하게 되죠. 외국 재산관리 업체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97년도에 PM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PM 프로퍼티 매니저먼트 도입이 되고요. 98년도에는 임대 분양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죠. IMF 이후에 부동산 금융 개방의 압력이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에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게 자유롭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ABS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99년도에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법 MBS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2001년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 리츠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4년도에는 PM 관리가 도입이 돼요. 97년도에는 개념 도입이 됐다면 여기는 관리 도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죠. 2004년도에는 PM
관리가 도입됐다. 또한 간접 투자자 운영법이 생기게 되죠. 부동산 펀드법.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AM이 도입이 된다. 종합자산관리회사, 종합자산부동산관리회사, 에셋 매니저먼트가 도입이 되고요. 2004년과 10년 사이에는 부동산 금융이 발달을 하게 되죠. 2010년 그러면서 2005년도에 리츠가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금융이 활성화됩니다. 2010년도는 자산관리협회가 출범을 하죠. KRPM이라고 국내 자산관리협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격제도 및 부동산 자산관리제도 변천을 봤는데 자산관리제도 변천 중에 95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랑 시장 추세랑 어떤 관련 제도를 공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격 제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관리 자격증이 있는데 CPM 빌딩 경영관리사,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있는데요. CPM은 미국 IREM에서 자격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미국 IREM은 1933년도에 설립이 되죠. 그러니까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문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사들을 엄격하게 배출을 하죠. 까다롭게 시험을 치르고 해마다 그 자산관리사들을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CPM의 시험 과목은 전 교육 과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종합시험을 보게 되고요. 논문도 최고의 과정에서는 이제 쓰게 만들죠.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CPM을 취득하게 되는 게 미국의 자격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 취득 절차를 보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고 부동산 현장에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3인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 윤리 과목이 합격을 해야지 이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부동산 관련 학석사 학위자들은 그 일부 과목을 면제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CPM은 미국의 전통적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교육 양성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빌딩 경영관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발부하고요. 시험 과목으로는 빌딩 관리론, 빌딩 행정관리론, 빌딩 관계법규, 빌딩 경영위험관리론, 빌딩 경영관리 실무가 있고요. 시험 합격 시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처음에 민간 자격증으로 시작을 했다가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 됐죠.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민간 자격증이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빌딩 경영관리사는 빌딩 경영에 관한 시험 과목이라면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들은 좀 더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야말로 자산관리사의 개념이 도입된 시험 과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토지, 상가, 경매까지 알아야 되는 시험이라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경에서 실시하는 거지만 뭐 공인되거나 민간 자격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있고 공신력은 있다. 한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부하고요. 시험 과목은 부동산 자산관리개론,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토지 자산 관리, 상가 빌딩 자산 관리, 부동산 경매 자산 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자산 관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